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 경제 상황 재파악하는 시간입니다. 미국도 하원 의장이 오랫동안 공석 가운데 선출은 됐습니다만 예산안 또 재처리 시한이 임박하고 있고요. 금리 고공행진이고 중국 경제 여전히 어렵고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총리가 갑자기 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글로벌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 성장률이 나왔는데 분기 성장률이 역시 또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죠? 시장에는 오히려 좀 부담입니다. 팩트 체크해 주십시오. 네, 3분기 GDP 성장률은 5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플러스 4.9까지 나왔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어 CP 그 지수죠.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물가 지수가 3분기가 연이 3.7%보다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 11월 FOMC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6월 달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내년도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11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물가보다는 장기 금리 상승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분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장기 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택 관련 지표인데요. 지난 전미 부동산 협회가 발표했던 9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연율 기준으로 396만 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8월 말 468만 호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졌고요. 코로나 직전보다도 더 안 좋은 수치라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9월 지표가 여전히 장기 금리 상승의 영향이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프레디 맥이 주는 30년짜리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7.63%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 거래가 한층 더 위축이 되고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개인들의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고민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안 떨어지고 있고요. 정책금리도 그에 맞춰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 이익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빅테크도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 고금리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요. 네, 장기금리가 오늘 현재 4.86%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재정 불안 문제가 계속되는 한 장기금리는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장기금리 상승을 역대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경기 화랑 국면일 때가 더 많았고요. 또 S&P 500 기준으로 해서 EPS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도 장기금리가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도 동반해서 같이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시장 예상을 웃돈 비율이 한 75% 정도 되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예상 EPS 증가율을 보면은 현재 하이테크 기업이 포함되어 있던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 흐름이 아주 뚜렷합니다. 반면에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하이테크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가 앞으로도 더 확인이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서 10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아무래도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은 중국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들려온 리커창 전 총리의 심장병 급 사망 소식, 68세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좀 이른,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깜짝깜짝할 놀랄 일이 많이 나와서요. 이 부분은 글쎄 꼭 음모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중국 전문가로서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과 관련해서 상당히 후계자로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또 태저장 출신이면서도 현재 그 엘리트층으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임기 중에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갑작스러운 사망 그 소식에 푸틴발 그 시진핑의 그 정적 제거가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는 하긴 합니다. 현재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반스파이법이라든지 중화민족 정신이나 중화교육 정신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치안관리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이런 강화된 조항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엘리트층들의 이반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적으로 그 엘리트층들의 그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게 숭정제와 관련된 책이었는데, 이 숭정제라는 사람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였는데 개혁 정책도 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 관리들을 척결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의 정책이 인사의 독단이라든지 의사소통의 부재라든지 위성적인 대민 정책을 썼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현재 시진핑의 정책과 오버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숭정제와 관련된 책도 금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커창 총리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상당한 좀 웅성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뭐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얘기고요. 뭐 음모론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하다. 지난번에 그 외교부장도 낙마를 했고 국방부장도 낙마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장관이잖아요. 부장이라는 게. 그런데다가 리커창 총리의 사망, 또 양안 관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본질로 좀 돌아와서요. 중국 경제나 증시 상황 보게 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국 주식시장도 뭐 계속 하락하는 상황인데요. 예. 증시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증시가 이제 폭락이 멈추지는 않고 있고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연기금들을 통해서 주식 그 매수, 기관들의 그 순매수 원칙 지키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현재는 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인 매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놀라운 게 비구인의 그 디폴트 사태 이후에 현재 은행에 대출이 전부 묶여 있는 상태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폭스콘이 그 현재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로 옮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폭스콘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롯데와 관련된 뭐 세무 사찰이라든지 토지 이용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 없는지 아주 세밀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중국에 대한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공매도 규제 강화라든지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주식과 관련해서 6,500만 달러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때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겠다는 이런 그 매물 물량이 계속 압도적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좀 닿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정부의 그 외국인에 대한 투매와 관련된 그 진정시키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구조적인 개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비구이안 사태 등으로 중국도 여름에 8월에 상해 지수가 3,300에서 지금 2,999네요. 3,000까지 한 10% 빠졌는데요. 근데 뭐 우리 증시 빠진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뭐 중국처럼 뭐 이스라엘보다 더 빠지고, 그러니까 뭐 중국 증시 빠졌다고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민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포석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민은행이라든지 국가외환관리국을 처음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방문할 때 같이 데리고 간 인사들이 허리평 국무원 부총리고요. 금융관리국뿐만 아니라 은행의 책임자들을 모두 대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 주석 입장에서는 뭐 경기 부양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증시 부양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간 비구행 사태
사태 이후에 중국의 금융 위기와 관련된 리스크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거와 관련된 그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날 또 공교롭게도 전인대에서는 1조 엔, 185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이 승인이 됐는데요. 이는 뭐 재해로 인한 복구 작업에 쓰이긴 하겠다고 하지만 이 자금이 지방정부로 지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방정부의 부실채권 처리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만약에 SOE 사업에 들어가더라도 2009년도에 4조 유엔일 당시에는 GDP 규모 대비 한 12% 정도 됐기 때문에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1조 유엔이면은 현재 중국의 GDP의 0.8%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얘기가 별로 주식시장에 없는데 기대할 만한 게 다음 달 11일에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날 것이냐, 만날 가능성이 높다가 최근에 정말 만날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가서 블링컨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전 준비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과 관련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워싱턴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갔고요. 이거와 관련된 의제 조율과 관련된 최종안, 대안 내용까지도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조율하고 확정을 짓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세 가지의 이례적인 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현재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좀 호화롭게 화려하게 황제 그 대우처럼 대우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본에 없이 예외적인 돌발 질문이라든지 돌발 행동과 관련해서는 좀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주석 같은 경우에는 고지식하고 FM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돌발 사태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즉석에서 노래를 요청한 것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황제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재치라든지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시 주석과 관련해서는 회담 이후에 망신을 주기 위한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뒷담화를 깠을 경우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강한 항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들어준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규제라든지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경청하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특별히 국제적인 이슈화 될 것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사전 조율을 그런 거를 좀 하는 거군요.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좋은 뉴스를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중국 수출이 이제 연말되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이제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최근 지표면 조금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중국 수출이 좀 회복될 수 있다 연말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요? 네, 중국은 9월 달까지 5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선박 운임 가격이 급속하게 좀 상승하면서 수출이 다시 회복하는 징후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발 북미 선박 운임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같은 가격이 60% 정도 올랐고요. 또 연말 상전을 앞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쪽에서도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소비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수출도 늘어나는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수출 가격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중국에서도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광둥성 지역인데요. 여기에서는 헤드폰이라든지 게임기 같은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난해보다도 20% 할인이 돼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 가전제품이나 가구, 컴퓨터 부품, 게임기, 장난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에도 5에서 8% 정도 낮춰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읽는 것이
아무래도 두려운 중국 수출 기업들이 계속적인 수출을 늘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8월 달부터 대중국 수출이 100억 달러 이상 넘어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중국에서도 재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석유 화학과 관련된 우리나라 쪽에서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중국 소비가 늘어나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의 네. 대중국 수출은 중국이 수출이 증가하기 전에 중간재나 자본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전에 먼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지난 9월 달에 대중국 수출이 올해 들어와서 최고치인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 적자도 이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4분기 들어가면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말 상전이 지나면은 여전히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디리스킹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전기차라든지 하이테크 제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 그리고 반덤핑과 관련된 제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좀 반짝 수출 경기가 좀 회복되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대중국 수출이 좀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조영찬의 집중 분석, 미국과 중국의 핵심 경제 정치 변수들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